네,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자체가 서아시아 세계이기 때문에 서아시아 세계의 흐름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서아시아 세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헤브라이, 히타이트, 그리고 하나가 더 페니키아죠. 네, 이런 모든 문명이 다시 한번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가 또 4개로 분열이 됩니다. 리디아, 메디아, 이집트,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나서 다시 통합이 된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파르티아라고 한 나라로 잠깐 통합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사산조, 페르시아로 통합이 되죠. 사산조 페르시아는 이슬람 세계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이죠. 정통 칼리프 시대는요, 무함마드 알리가 죽은 다음에 4명의 후계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나라는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펼치니까 이 비아랍인들에 대한 반란이 심했고 결국에는 아바스 가문이 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마이야를 지지했던 우마이야는 그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집트 카이로를 중심으로 파티마 왕국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킨 건요. 원나라죠. 원이 이 세계를 13세기에 잠깐 지배했다가 여기가 좀 복잡해요. 자, 원나라가 지배한 다음에는요. 이 근처에 티무르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티무르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 근처에 또 오스만 제국이 또 등장을 해요. 오스만 제국이 등장을 하고 이 티무르 제국보다 오스만 제국이 이제 서아시아 세계를 쭉 가져가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아시아 세계의 그런 흐름이에요. 여기 지금 중간에 등장하는 셀주크 튀르크는요, 이 아바스 왕조에서 잠깐 등장하는 세력입니다. 셀주크 튀르크. 셀주크 튀르크 때문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셀주크 튀르크 그리고 오스만 제국을 세운 사람들은 오스만 튀르크라고 얘기합니다. 오스만 튀르크. 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짤막하게 잡고 가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 세계의 다원합니다. 9세기 이후에 아바스 왕조가 약화하면서 아바스 왕조의 용병으로 활약하였던 누가 등장하냐면 셀주크 튀르크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세기경에는요 결국엔 바그다드를 점령을 하면서 아바스 왕조로부터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술탄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정치적인 지배자를 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칼리프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칼리프는 그 후계자들한테만 주어진다는 얘기고 종교적인 지배자거든요. 근데 술탄은 정치적인 지배자예요. 자, 어쨌든 셀주크 튀르크가 술탄의 칭호를 받으면서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셀주크 튀르크가요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하죠.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긴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교황한테 SOS를 전합니다. 그래서 클레르몬 공의회, 우르바누스 2세의 교황이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자라고 얘기를 했고 십자군이 만들어져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십자군 전쟁이 장기화됐어요. 얼마나 장기화됐냐면 200년 동안 지속됐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 셀주크 튀르크는 약화할 대로 약화하게 되고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결국에는 분열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또한 십자군 전쟁의 결과 그 서유럽 세계가 얼마나 변했는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자, 14세기 후반에 칭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한 티무르가요.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우면서 티무르 왕조를 세웁니다. 여기 지금 원나라 다음에 티무르가 연결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칭기스칸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한 게 티무르 제국입니다.
자, 티무르라고 하는 이 티무르 제국은요, 다른 색깔로 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른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르칸트예요. 그래서 사마르칸트 자체가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티무르 왕조는 점차 쇠퇴하였으며 16세기 초에 이 민족에 의해 멸망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도 한번 보실게요. 자, 셀주크 티르크의 영역은요, 주황색깔 표시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깔 영역이요, 티무르 왕조의 최대 영역이죠. 그래서 이 영역들을 같이 보시면 네, 티무르 왕조, 그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티무르 왕조가 얼마나 번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에 앙카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앙카라 전투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앙카라라는 곳이 있구나 정도만 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티무르 왕조의 수도 사마르칸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수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도가 다양하게 등장을 해서 여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씩만 다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 그치?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네, 바그다드입니다. 그럼 후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네, 코르 네, 도바입니다. 파티마는 수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길 중심으로 번영했죠. 네, 카이로. 아마 수도일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티무르 왕조의 수도 사마르칸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시면 오스만 제국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13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튀르크계의 한 갈래였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지역에 오스만 제국을 네, 세우게 되죠. 1299년. 오스만 제국은 점차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고 네, 술탄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셀주크 튀르크에 이어서. 자, 오스만 제국은요, 이 두 황제가 등장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두 황제 정책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메트 2세하고 슐레이만 1세입니다. 메흐메트 또는 메메트라고도 얘기해요. 자,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거는 네, 메메트 2세 때입니다. 2세 때입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꿉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자, 오스만 제국은요, 시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칼리프의 칭호까지 획득을 해요. 이 시기라고 하는 건 이제 메메트 2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냥 체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자들이 정치적인 통치자를 뜻하는 술탄과 종교적 최고 권위자인 칼리프의 칭호를 겸해요. 그래서 술탄 칼리프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술탄은 정치적인 권력자, 칼리프는 계승자를 뜻하지만 종교적 지도자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치와 뭐가? 네, 종교를 다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라는 뜻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1세는요. 슐레이만 1세는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에요. 그는 어디를 점령해? 네, 헝가리 정복하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수도 네, 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연합 함대를 격파하여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굳이 얘기하자면 프레베자 해전이라고 네,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베자 해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전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나아가서 그는요,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법전을 편찬을 하고요. 보편적인 법전을 편찬하였다. 그냥 법전 편찬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의 정부 조직과 행정제도를 정비합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메메트 2세 때의 시대의 정복지는요, 이 굵은 쪽이죠. 이쪽 라인이죠. 메메트 때는요, 이쪽입니다. 이스탄불 공격해서 장악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셀림 1세라고 하는 사람 때요, 이 술탄 칼리프제를 사용해요.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셀림 1세 때 술탄 칼리프제를 칼리프라고 하는 칭호를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정복지를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정복지를 점령한 게 보이실 거고, 슐레이만 1세의 정복지는요, 네, 여기 노란색 걸로 표시해드리면 여기 네, 이쪽 지역들 이렇게
슐레이마의 1세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에스파냐에 펠리페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펠리페 2세, 에스파냐를 전성기로 이끈 사람입니다. 펠리페 2세와 오스만 제국이 싸운 거거든요. 근데 펠리페 2세한테 져요. 그래서 펠리페 2세가 어쨌든 승리를 하고 오스만 제국이 패를 하게 되는 전투예요. 그러면서 지중해 상권을 이 에스파냐한테 뺏기는 그런 계기를 가져온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를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요,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양성해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영토 확장에 주력합니다. 또한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민족들에게 관용 정책을 실시하죠. 그게 뭐냐면 밀레트 제도입니다. 밀레트 제도는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슬람교도가 아니더라도 인두세만요. 머리에 대는 세금. 인두, 사람 인자, 머리 두자 써가지고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을 매면 그들에 대한 신앙을 인정해주고 자치 공동체를 허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공식 문서에는 튀르크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요,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각 민족의 언어를 유지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정책이죠. 지금 한편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서교역로의 중심지에 자리한 오스만 제국이요,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 자체의 그 시장, 바자르라고 불리는 이 시장에서는요,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세계 각지에 들어온 물자가 넘쳐났어요. 또한 오스만 제국의 문화는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비잔티움 문화, 페르시아 문화 등이 융합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건축에는 비잔티움 양식을 도입한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었는데 술탄 아흐메트 사원,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원이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여기 지금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보이실 건데 성 소피아 대성당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들었고 이걸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크게 재건했던 그 핑크 모스크처럼 보이는 그 핑크 모스크 그 성 소피아 대성당 앞에다가 이 술탄 아흐메트 사원, 그러니까 블루 모스크를 짓는 겁니다. 자, 미술에서는 페르시아 영향을 받아서 세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고요. 이 밖에 천문학, 수리, 수학, 지리학 등의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는 대부분 천문학, 수학, 지리학, 이런 항해술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스만 제국과 커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술을 엄격하게 금하는 이슬람 교리로 인해서 오스만 제국에서는요, 커피가 인기였대요. 그래서 주로 많이 커피를 많이 마셨고 결국에는 이게 카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자르는 지붕이 있는 시장이란 뜻이어서 이 시장들이 이스탄불에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니체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니체리 밀레트 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니체리는 새로운 군대란 뜻으로서 술탄의 직속 친위 부대이자 정예 부대입니다. 우리 왜 청나라에서는요, 정예 부대, 친위 부대, 굉장히 청나라의 그 군사력의 핵심은 8기군이었어, 그치? 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예니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오스만 제국은 정복 지역의 크리스트교 소년들을요, 다 모여가지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먼저 시켜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술탄의 호위부대로 삼은 거죠.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거야.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 소년들 다 이슬람교로 개종시킨 다음에 자신의 군대로 쓰는 거죠. 예니체리는 뛰어난 전투 능력과 함께 충성심으로 제국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밀레트 제도는요, 민족 또는 종교 공동체를 뜻하는 터키어래요. 종교 공동체인데 같은 종교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치 공동체란 뜻이죠. 자,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도가 아니어도 인두세만 내면 밀레트의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밀레트에는요, 제국이 임명한 최고의 성직자가 존재했고 이들은 밀레트 내 질서 유지와 인두세 징수를 맡았어요. 밀레트의 구성원은 능력에 따라 출세할 수도 있었고 개종할 다른 밀레트로 이주할 수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밀레트 제도가 그리고 예니체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스만 제국의 하나의 관용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무굴 제국 배울 거예요. 네, 오스만 제국 한번 잘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서아시아 세계의 흐름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